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3년차 여성입니다. 우리 부부는 지인 소개로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주변에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하라고 조언했지만 유방암 말기였던 시어머니 때문에 서둘러 식을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2달여 만에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으니 그때 결혼식을 올린 게 다행이긴 했어요. 아니, 그런 줄만 알았어요. 의외의 인물을 통해 제 남편의 실체를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랬다면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낼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사람은 겉모습만 봐서 모른다더니 3년을 한 이불을 덮고 살아온 남편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대차게 맞게 될 줄 몰랐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남동생과 우애가 각별했어요. 3살 차이가 나긴 했지만 남동생은 저한테 동생이자 친구, 때로는 오빠 같은 존재였거든요. 저희 남매가 유독 사이가 좋았던 건 아무래도 부모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무늬만 부부였지 사실 남보다 못한 사이였는데 그래서 두 분 모두 저희 남매한테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두 분 다 밖으로만 도셨거든요. 남들이 보기에는 의사 아빠의 변호사 엄마가 꽤나 대단해 보였겠지만 저희 남매한테는 그저 이기적인 부모님에 불과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애초에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할 분들이었거든요. 가족보다는 자기 일이 중요하고 자식을 마치 자기 자신을 지칭할 액세서리처럼 취급하셨어요. 저나 동생이 성적이 잘 나왔거나 외부 대회에서 수상을 했거나 지인들 앞에서 자랑할 일이 생길 때만 자식 취급을 하셨거든요. 실상은 자식들 나이조차 몰랐으면서 말이죠. 저희 부모님은 우리 남매 생일을 챙겨주신 적도 없고 부모님 상담에도 참석한 적 없는 분들이셨어요. 언젠가는 회사 직원을 대신 보내셨더라고요. 학원을 고를 때도 직접 알아보고 골라주시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컨설턴트 업체에 맡기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요일마다 어느 학원에 다니는지도 모르셨죠. 친한 친구가 누구인지, 자식이 어느 분야에 소질이 있는지, 자식들에 대해 도통 아는 게 없었어요. 부모님의 이런 무관심 속에서 자라야 했던 우리 남매는 서로 의지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은 우리 남매한테 금전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베풀어 주셨지만 정서적으로는 아무것도 해주신 게 없었어요. 차라리 값비싼 옷이랑 학용품을 안 사주셔도 되니까 친구들 부모님처럼 자식들한테 관심을 쏟아주셨으면 하고 바랐을 정도였어요. 이 정도면 결혼을 안 하고 사는 게 신기할 정도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모님은 제가 고2가 되던 해 결국 이혼을 하셨어요. 그 바람에 저와 남동생은 떨어져 살게 되었어요. 저는 아빠랑 남동생은 엄마랑 살게 되었거든요. 부모님의 무관심에 저를 의지하고 살아가던 우리 남매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있었어요. 엄마, 나도 따라가면 안 돼? 준영이랑 떨어져서 살기 싫어. 네 아빠랑 결정한 일이야. 자식 부양은 똑같이 나누기로 해서 어쩔 수 없어. 이미 다 합의된 일인데 너 때문에 바꿀 수는 없어. 준영이 보고 싶으면 따로 만나면 되잖아. 누가 막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유난이야? 엄마는 우리 남매 걱정은 하나 없이 그저 어서 빨리 아빠와 관계된 모든 걸 정리하는 데만 급급했어요. 그럼 차라리 준영이랑 나랑 둘이 살게. 어차피 엄마도 아빠도 우리한테 관심 없잖아. 그냥 집이랑 생활비만 대줘. 그럼 엄마 아빠한테 걱정 안 끼치고 살게. 그걸 말이라고 하니? 니들 미성년자야. 어떻게 니들 둘만 살게 해? 아주 부모 얼굴에 먹칠하려고 작정했니? 암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너도 얼른 네 집 정리해. 가져갈 거랑 버릴 거 구분해두면 도우미 아줌마가 알아서 챙길 거야.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저와 동생은
그저 부모님 뜻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눈물의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부모님이 갈라서고 서로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엄마와 동생은 아예 멀리 이사를 갔고 저랑 아빠는 원래 살던 집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제가 대입 시험을 1년 앞둔 수험생이라서 그렇게 정한 거였죠. 그렇게 우리 가족이 따로 살기 시작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자정이 넘었는데 엄마가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엄마는 같이 살 때도 제게 전화를 자주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늦은 시간 엄마한테 걸려오는 전화가 반갑지만은 않았어요. 뭔가 일이 생겼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엄마 첫마디가 이렇더라고요. 준이 너 지금 준영이랑 같이 있니?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준영이가 여기 왜 있어? 왜? 준영이 없어졌어? 그러자 엄마는 낮은 한숨을 쉬시더니 네 아빠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준영이가 요즘 집에 잘 안 들어와. 질 나쁜 애들이랑 몰려다니는 모양인데 내가 아주 미치겠다.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러는지. 암튼 준영이한테 연락 오면 당장 집에 들어가라고 말해줘. 아니 어딘지 물어보고 김 실장한테 바로 연락해줘. 난 아침 일찍 출장 떠나야 하니까. 아들이 집을 나갔다는데도 엄마는 밑에 사람한테 일을 떠맡기고 출장을 가시겠다네요. 애가 어떤 상황인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전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말이죠. 엄마와 통화를 마친 뒤 바로 동생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배터리가 나간 건지 전화기가 꺼졌다는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늦긴 했지만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실례인 건 알지만 동생 친구들한테 문자를 했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단문을 보내왔어요. 제 동생이 전학을 간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다는 아이도 있고 그중 2명은 최근까지 연락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학 간 학교에 적응을 못했는지 다시 이 동네로 오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울컥했어요. 그래서 혹시 전에 살던 집 근처에 와 있는 건 아닌가 해서 가봤더니 동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나 했는데 아무 소득이 없어서 실망한 채 집으로 돌아오려는데 어디선가 요란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돌아보니 여러 대의 오토바이가 시끌벅적하게 골목을 달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제 옆을 지나던 오토바이 한 대가 급정거를 하지 뭐예요. 그리고는 뒷좌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내리더니 제 쪽으로 걸어오더군요. 머리에 헬멧을 쓰고 있어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성큼성큼 다가오는 모습에 순간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그런데 누나가 여기 왜 있어? 헬멧을 벗은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동생이었어요. 제 동생을 확인하고 나니 그제야 주변에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다들 제 동생 또래의 중고등학생 아이들이었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 순간 화가 났어요. 혹시라도 동생이 잘못됐을까봐 가슴 졸였던 게 억울하고 분해서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버럭 소리를 질러버렸죠. 야 조준영, 너 이러려고 집 나온 거야? 고작 이딴 짓 하고 다니려고 가출한 거냐고. 정신 차려 이 자식아. 네가 지금 이럴 때야. 저도 모르게 손바닥으로 동생 등짝이며 머리통을 마구잡이로 두드려 팼어요. 한참을 그렇게 맞고만 있던 동생이 더는 못 참겠는지 제 손목을 잡고는 그러더군요. 누나 그만해 아프단 말이야. 입을 삐죽거리며 저를 보고 있는 동생을 보니 순식간에 화는 풀리고 대신 울컥하더라고요. 일단 동생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왔던 애들을 돌려보내고 동생과 둘이 동네 놀이터로 갔어요. 어릴 때부터 동생이랑 자주 뛰어놀던 곳이었죠. 거기서 동생과 나란히 그네에 앉아 동생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엔 자기 얘기를 꺼내지 않으려고 입만 꾹 다물고 있던 동생도 제 얘기를 듣고는 마음이 흔들렸는지
하나 둘씩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그날 놀이터에서 저는 동생이 왜 이런 일탈을 하게 됐는지 들을 수 있었어요. 동생은 전학간 학교에서 몇몇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러다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맞서 싸웠던 모양이었어요. 전학 온 지 얼마 안 돼서 싸움을 벌였다는 이유로 동생네 담임선생님은 엄마를 모시고 오라고 했고 당연히 저희 엄마는 바쁘다는 핑계로 학교에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담임선생님한테 미운 털이 박혔던 탓에 이후 동생이 크고 작은 싸움에 휘말리게 됐을 때 가해 학생이 아닌 제 동생이 되려 징계를 받게 되었다더군요. 엄마가 학교에 찾아가 상황 설명을 하고 제대로 된 징계 절차를 요구하기만 했더라면 동생이 억울한 징계를 받을 일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때 동생은 더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곁에 없다는 사실에 자포자기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자신의 억울함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막 살아서 엄마 가슴에 못질이라도 하겠다는 생각을 한 걸 보면 말이에요. 철없는 생각이긴 했지만 동생의 마음을 알 것도 같았어요. 부모님이 이혼하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기 전까지 동생은 공부도 제법 잘하는 평범한 중학생이었는데 이런 동생의 인생을 부모님이 망쳐버린 것만 같았어요. 누나로서 동생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이 하지 않는다면 저라도 내 동생을 보살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길로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제가 나간 사이 퇴근을 하신 아빠는 저를 따라 집으로 들어온 동생을 보자 화부터 내셨어요. 네가 왜 여기에 왔냐고 말이죠. 그 말에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한 번에 들끓는 것 같았어요. 아빠, 준영이가 남이야? 아빠 아들이잖아. 이 시간에 얘가 여기에 왔다면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지 그것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여길 왜 왔냐니? 그게 아들한테 할 소리냐고. 준영이 아직 중학생이야. 부모의 부양을 받으며 살 나이라고. 그런데 보호자 노릇을 해야 할 부모님들이 왜 애를 이렇게 방치해놓고 화부터 내는 게 말이 되냐고. 이 자식이 너 지금 아빠한테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어른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따박따박 따지라고. 하여간 애 엄마가 돼서는 애들 교육도 안 시키고 그동안 뭘 한 거야? 아빠는 이 와중에도 헤어진 엄마 탓을 했어요. 준영이랑 나 엄마 혼자 밖에서 나와왔어? 아니잖아. 아빠랑 엄마가 같이 만든 거잖아. 그런데 왜 우리 교육은 엄마 탓으로만 돌려? 아빠도 우리 부모잖아. 우리 남매 교육시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잖아. 엄마도 아빠도 다 똑같아. 자식을 낳아만 낳지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게 똑같다고. 차라리 이럴 거면 우리 시설에 보내줘. 엄마랑 아빠처럼 자식을 방치하는 부모보다는 시설에 있는 선생님들이 훨씬 우리한테 도움이 될 테니까.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미친년처럼 발작을 해댔어요. 그런 모습을 처음 본 아빠는 너무 놀라서 그랬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어리나간 사람처럼 멍하게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 틈을 타 저는 동생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곤 침대에 드러누워 펑펑 울었어요. 동생은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시무룩한 표정으로 제 눈치만 봤고요. 그렇게 몇십 분쯤 지났을까요? 문 밖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부모님이 말다툼을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서로 탓을 하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듯 싸우는데 내 부모님이지만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이나 아빠와 말다툼을 한 엄마는 제 방문을 열고는 동생 팔을 끄드러 잡았어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도대체 넌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이니?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니? 굶기기를 했니? 용돈을 안 줬니? 학원을 안 보내줬니? 남들보다 더 해줬으면 더 해줬지. 절대 덜한 거 없는데 넌 왜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냔 말이야. 일어나. 당장 안 일어나고 뭐해? 엄마의 닭달의 동생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미친놈처럼 발악을 하면서 말이죠. 저에 이어 동생까지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자 아빠는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와 동생은 가만히 둔 채 엄마를 방에서 데리고 나갔어요. 아직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대던 동생도 서서히 조금은 안정되는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렇게 살다간 동생도 저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 거실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소파에 앉아있던 부모님께 우리 둘이 따로 살 집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어차피 엄마도 아빠도 우리한테 신경 쓸 시간에 마음의 여유도 없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둘이 살게 해줘. 대신 그렇게만 해준다면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남들한테 내세울 만한 대학에 들어가 줄게. 그러니까 준영이 원래 다니던 학교로 전학 좀 시켜줘. 쟤 이대로 놔두면 아예 망가질지 몰라. 그건 엄마 아빠도 싫잖아. 우리한테 관심 가져달란 말도 안 할게. 그냥 살 집이랑 생활비만 내줘. 그거면 돼. 제발 그렇게 해줘. 이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던 부모님이었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더는 반대를 하진 않으셨어요. 우리 남매가 살 집도 구해주시고 집안일을 해주실 도우미 아주머니도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학원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보내주시고 생활비도 충분히 대주시겠다고 말이죠. 대신 대학만큼은 부모님이 원하는 수준의 학교에 합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다셨어요. 그렇게 우리 남매는 부모님 집을 나와 학교 근처에 집을 얻어 살 수 있었어요. 동생도 원래 다니던 학교로 전학을 왔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미성년자 아이 둘이 어떻게 살겠느냐 걱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부모님이 이혼하시기 전이랑 별반 달라진 건 없었어요. 부모님이랑 한 집에 살 때도 우리 남매는 부모님의 보살핌 따위는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 집에서 동생과 둘이 살면서 동생은 다시 전처럼 모범생으로 돌아왔고 저는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죽어라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부모님이 원하시던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죠. 그건 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영특했던 동생은 몇 년 뒤 저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갔거든요. 우리 남매는 부모님이 남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스펙을 쌓아갔고 졸업 후에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사회적 위치를 갖게 되었어요. 남들은 우리 남매를 두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정서적으로 얼마나 핍박받고 굶주려 있는지 모를 테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느껴왔던 부모의 부재와 무관심은 우리 남매를 더욱 똘똘 뭉치게 했어요. 오죽하면 동생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난 엄마나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눈물이 안 날 것 같아. 그냥 돌아가셨나 보다 생각하겠지. 하지만 누나가 더 이상 세상에 없다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숨도 못 쉴 것 같아. 그건 동생만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저 역시 동생과 비슷한 생각이었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어느 날 엄마가 회사로 찾아왔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본 게 2, 3년 전이라서 무척 어색했어요. 특히나 제가 일하는 회사에 찾아오셨다는 게 의아했거든요. 그런데 몇 년 못 본 사이 엄마가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안색도 안 좋고 무척 수척해 보였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몸이 안 좋으시다는 거예요. 정확히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딱 봐도 중병인 것 같았어요. 좀 시력으로 봄 나왔어. 그동안 너무 혹사하고 산 것 같아서 말이야. 평생 시간을 쪼개가며 바쁘게 살아서 그런가. 막상 쉬려니까 어색하고 오히려 힘드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쉬어본 적이 있어야 제대로 쉴 줄도 알지. 내 인생이 참 왜 이렇게 한심한 건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빙빙 돌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한 20여 분 평소 안 하던 신세 한탄을 하시더니 뜬금없이 이러시네요. 언제 같이 여행이라도 갈까? 준영이도 같이 가면 더 좋고. 그제야 엄마가 저를 찾아온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그동안 바쁘다고 자기 일에 방해된다고 방치해왔던 자식들이랑 추억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도 참 못돼 먹은 게 그걸 알면서도
절대로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단칼에 거절했어요. 엄마가 늘 우리 남매한테 했던 그대로요.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딨어. 내가 엄마처럼 한가한 줄 알아? 나 바빠. 제 말에 엄마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사람처럼 벙찐 표정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쓴웃음을 지으며 알겠다고 하곤 돌아가셨어요. 아마 엄마도 느꼈을 거예요. 제가 엄마한테 했던 말이 엄마가 늘 우리 남매한테 했던 바로 그 말이라는 걸요. 우리가 엄마를 필요로 했을 때 엄마가 우리 남매를 내친 것처럼 똑같이 저도 엄마를 밀어내며 복수를 했지만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하다거나 이겼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한켠이 싸하다는 느낌만 들더군요. 그렇게 엄마와 헤어진 몇 달 뒤 엄마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동생과 제게 유산 분배를 다 해놓고 가셨더라고요. 유능한 변호사 아니랄까봐 세금 처리까지 완벽히 말이에요. 제가 남편을 만난 건 바로 엄마 장례식장에서였어요. 엄마한테 도움을 받았던 고객이 문상을 오셨는데 부하 직원까지 대동하셨더라고요. 개인적인 친분으로 문상을 오면서 부하 직원을 데리고 오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일종의 갑질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엔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생전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은 따님이랑 여기 윤대리의 선자리를 주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불발이 됐네요. 자리가 자리인지라 긴 얘기를 나누긴 힘들겠고 나중에 따로 자리 한번 잡을 테니 시간 좀 내주세요. 얼떨결에 엄마 장례식장에서 남자를 소개받게 돼서 조금 당황했지만 그래도 예의상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잊고 지냈는데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여쯤 지나서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장례식장에 오셨던 엄마의 고객이었어요. 생전에 엄마 부탁도 있고 해서 연락했다시며 그날 장례식장에서 만났던 직원과 자리를 마련할 테니 시간을 내달라더군요. 사실 그리 끌리진 않았지만 이미 약속을 해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날 장례식장에서도 느낀 거지만 사람이 괜찮긴 하더라고요. 상사가 직접 선자리를 주선할 정도면 회사 내에서 능력도 꽤 있다는 증거고 무엇보다 말투나 행동이 선해 보여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부터 호감을 느꼈어요. 대리직급을 달 정도면 회사 생활을 수년간 해왔을 텐데도 사람이 순수한 면이 많더라고요. 첫 만남에서 자기가 살아온 얘기며 자기 가족에 대한 얘기까지 스스럼 없이 털어놓은 정도로요.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 이 남자는 저와는 달리 가정 형편은 어려웠어도 부모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부모님에 대한 애틋함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대로 묻어있더라고요. 장례식장까지 쫓아가는 게 실례라는 건 알면서도 왠지 그러고 싶었다고요. 준희 씨 어머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생전에 몇 번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따님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혼자서 잘 자라주었다고요. 우리 만남이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앞으로 이어지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말은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장 변호사님이 준희 씨를 많이 사랑하셨다는 걸 말이에요. 엄마가 주변 사람한테 내 얘기를 했다는 것도 놀랐지만 그보다 남의 입을 통해 엄마가 저를 사랑했었다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묘했어요. 엄마가 이어준 사람이라서 그런가 첫 만남이었음에도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고 믿음이 가더라고요. 정작 엄마한테는 그렇게 매몰차게 대했던 저인데 말이죠. 그날 이후 우리는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졌어요. 그리고 상대 어머님이 많이 위독하시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상태라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결혼식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거든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결혼을 서두르는 모습도 어머님 때문에 조급해져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미안함이 가슴 한켠에 남아있던 저로서는
그런 상황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마치 이 남자와 결혼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까지 들었거든요.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결혼식 당일이었어요. 짧은 연애 기간이었지만 프로포즈도 받았고 양가 부모님을 만나 허락도 받았지만 이상하게 결혼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식장에 들어서는 그 순간까지도 말이죠. 그러다 내가 정말 결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건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얼마 안 돼서 남동생이 집에 찾아왔을 때였어요. 저희 남편과 셋이서 거실에 앉아 술을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자정이 다 돼가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동생이 자고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동생이 그만 가보겠다며 일어나지 뭐예요. 무슨 소리야. 자고 가야지. 시간이 몇 시인데. 그러자 동생이 제 남편 눈치를 살피면서 그러는 거예요. 누나, 내가 아무리 눈치 없는 동생이라지만 신혼집에서 자고 갈 생각을 하겠어? 누나 이제 유부녀야. 대리 불러서 가면 되니까 걱정 마. 매영, 우리 누나 잘 부탁해요. 그렇게 돌아가는 동생을 보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제는 내 동생 방문도 남편 눈치를 봐야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에 살짝 울컥하더라고요. 시댁 형편이 어려워서 신혼집도 엄마가 남겨주신 집에 꾸렸고 혼수도 거의 제 돈으로 해서 채웠는데도 동생한테는 누나 집이 아닌 매형집처럼 느껴진다니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남편한테 불만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비록 손에 쥐고 있는 건 없는 사람이었지만 직장도 탄탄하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자기 앞으로 많은 걸 쌓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거기다 가정적이고 무엇보다 제게 참 잘했어요. 부모 사랑을 거의 받아보지 못하고 자란 저로서는 남동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분이 꽤 좋더라고요. 병석에 계신 시어머니를 비롯해 시동생과 시누이도 모두들 제게 따뜻하게 대해주어서 진짜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전보다 동생한테 소홀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거기다 결혼하고 2달여 만에 시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남겨진 시누이 시동생을 챙기느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빈자리를 대신하려고 고기며 과일을 사들고 시댁에 뻔질나게 드나들면서도 정작 혼자 살고 있는 내 동생한테는 기껏 해야 전화 한 통하는 게 다였으니 누나로서 실격이죠 뭐. 그래서 그랬는지 동생도 자기 가정을 꾸려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던가 봐요. 평소엔 하지도 않던 소개팅 자리에 나갔더라고요. 그것도 소개팅 상대랑 사귄 지 반년이 돼서야 저한테 얘기를 하지 뭐예요. 누나, 나 어쩌면 곧 결혼할지 몰라. 아직 프로포즈는 안 했는데 이 사람이라면 평생 살아도 즐거울 것 같거든. 너 혹시 누나가 결혼하고 신경 못 써줘서 그런 거니? 그래서 굳이 마음에 안 드는 상대인데 외로워서 일찍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누나도 참, 나 어린애 아니야. 아무렴 그런 이유로 결혼하겠다고 그럴까.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그래. 놓치기 싫어서 그런다고. 누나도 한번 만나보면 내가 왜 결혼을 서두르는지 알게 될 거야. 동생의 말에도 저는 믿음이 안 갔어요. 아무래도 내가 동생한테 너무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게 동생이 결혼을 서두르려는 이유인 것 같아서 내내 찜찜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동생과 함께 점심때 저희 회사로 찾아온 여자를 보니까 그런 걱정이 단번에 날아가 버렸어요. 동생이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멀리서 얼굴을 본 순간부터 이상하게 기분이 확 좋아지는 타입이었거든요. 환하게 웃는 모습에 나도 입가에 미소가 떠오를 정도로요. 애교도 많고 말도 어쩌면 그렇게 예쁘게 하는지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저도 홀딱 반할 정도였어요. 두 사람은 이미 결혼 이야기까지 끝냈는지 서스럼 없이 제게 결혼식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캐나다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이 사정상 한국에는 못 들어오실 것 같아요.
저희 쪽 친인척분들도 다들 캐나다에 계시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결혼식을 한국에서 한번, 캐나다에서 한번 하는 건 어떨까요? 글쎄요. 그럴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캐나다로 가서 식을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아빠랑 우리 부부만 시간을 맞추면 되니까요. 그러자 예비 올케가 약간 오버를 하며 그러실 거 없다고 서양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조금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트집을 잡을 만큼은 아니었어요. 사돈 내외를 보고는 그런 의심이 사그라들었거든요. 직접 만나 뵌 건 아니고 거리상 상견례를 하기 힘들어서 화상통화로 인사를 나눴거든요. 그때 본 사돈 부부는 누가 봐도 사랑이 넘치는 분들 같았어요. 듣기로는 사돈어른은 청소업체에서 일하시고 안사돈은 마트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평생 유체노동 한번 안 해보신 분들처럼 여유 있고 고상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예비 올케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올케가 엄청 사랑받고 자랐다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부모와 자식 간이 이렇게 살가울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게다가 사위인 제 동생을 대하는 사돈 내외의 모습에 내심 감동을 했어요. 마치 아들을 대하듯 세세하게 보살피시는데 부모정에 굶주렸던 내 동생이 이제야 제대로 부모를 만났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을 담아 동생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뒤부터 뭔가 싸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남편과 올케 때문이었는데요. 두 사람 사이가 좀 야릇하다고 할까요? 올케는 해외에서 나고 자라서 한국식 호칭에 약했는데 그래서 제 남편을 부를 때 이름을 붙여 석훈 오빠라고 부르곤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무튼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왠지 기분이 더러웠어요. 호칭 문제도 있겠지만 마치 오랜 시간 부부로 살아온 사람들처럼 쿵짝이 잘 맞았거든요. 게다가 내 남편인데 저보다 더 올케가 내 남편에 대해 잘 알더라고요. 이를테면 이런 식이었죠. 어머 언니, 석훈 오빠는 오렌지 주스 안 좋아해요. 신 거 싫어하잖아요. 커피 내려놨으니까 그거 가져다 주세요. 아, 오빠는 아메리카노에 설탕 한 스푼 넣은 거 좋아하니까 설탕도 넣어가세요.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한 지 3년이나 됐지만 내 남편이 신 거를 싫어한다는 얘긴 들은 적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남편 커피에 설탕을 넣는 것도 금시초문이었고요. 그런데 커피를 받아 마신 남편이 화색을 띠며 그러지 뭐예요. 야, 오늘 커피 딱 내 스타일인데? 여보, 커피에 설탕 넣었어? 한 스푼. 내가 커피 그렇게 먹는 거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난 당신이랑 있을 땐 당신이 주는 대로 마셔서 몰랐을 텐데. 신기해하는 남편을 보니 속이 울렁거렸어요. 나도 모르는 내 남편의 취향을 올케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머릿속이 복잡해졌거든요. 그래서 올케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남동생을 통해 얻은 정보로는 별로 대단할 게 없어서 올케의 인스타라 그 밖에 페이스북을 찾아서 올케의 흔적을 되짚어 나갔어요. 하지만 제 동생과 만나기 전에는 캐나다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제 남편과 접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 남편이 해외에 나갔던 건 입사 초기에 영국 지사로 발령받아서 2년간 영국 생활을 했던 게 다였어요. 남편 말로는 회사에서 살 집을 마련해 주긴 했지만 워낙 물가가 비싸서 영국에서 사는 내내 엄청 고생을 했다고 했어요. 인근 유럽 국가로 여행을 가는 것도 한 번 못했을 정도로요. 그런 사람이 돈을 들여 캐나다로 여행을 갔을 리 만무하잖아요. 거기다 올케는 유럽 지역엔 가본 적도 없다고 했으니 두 사람이 해외에서 만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아무리 정보를 찾아봐도 접점이 없는데 어떻게 올케는 저보다 제 남편에 대해 잘 알았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내가 과민 반응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후로도 올케가 선을 넘는 행동을 수시로 하지 뭐예요. 저희 부부는 동생네 부부랑 자주 여행도 다니고 종종 파주 아울렛으로 쇼핑을 다니곤 했는데
올케가 굳이 제 남편 옷을 골라주지 뭐예요. 그런데 웃긴 건 남편이 제가 골라준 옷보다 올케가 골라준 옷을 더 마음에 들어 하더란 거예요. 안 그래도 올케한테 쌓인 게 많아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날은 올케가 작정하고 더 저를 긁더라고요. 언니도 참 남편에 대해 아는 게 없으시네. 오빤 그런 스타일 안 좋아해요. 이걸로 하세요. 이게 딱 오빠 스타일이니까. 그 말이 스위치가 돼서 저는 평소에 쌓였던 감정을 폭발해버렸어요. 올케, 나 좀 봐. 올케를 따로 불러낸 저는 그동안 참았던 말을 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버젓이 있는데 왜 올케가 내 남편 아내인 것처럼 구느냐고. 그리고 그 호칭 좀 어떻게 안 돼? 누가 오빠야? 내 남편이 왜 올케 오빠냐고. 올케가 외국에서 나고 자라서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 모양인데 올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지금 선 넘고 있는 거라고. 그러자 올케가 피식 웃으며 그러는 거예요. 남의 남자 뺏어서 결혼한 언니가 그런 말을 하니까 조금 웃기네요. 내 친언니는 임신한 상태에서 언니한테 결혼할 남자 뺏기고 세상 떠났는데 그건 괜찮고 내가 선 넘는 건 문제라고요? 나 아직 우리 언니 죽인 그 인간한테 복수는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하라고요. 내가 두 사람 지옥에서 살게 해줄 테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올케 언니 남자를 뺏었다니. 내가 그 일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 옆에 아무도 없었어. 얼토당토 안 한 소리에 화가 났지만 그보다는 내 남편과 관련된 일의 내막을 듣는 게 먼저였어요. 그래서 흥분한 올케를 진정시키고 대화를 나눴는데 하나부터 10까지 처음 듣는 얘기들이었어요. 정리해보자면 남편은 회사 동료였던 여자와 오랜 연인 관계였고 두 사람은 영국 지사에 함께 발령을 받았었다고 했어요.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그 여직원이 바로 올케 언니였죠. 한국에 있을 때부터 동거를 해온 사이라서 거의 사실혼 관계나 다름없었대요. 남편의 집안 형편이 어려운 탓에 저희 시어머니 수술비며 병원비도 여자 쪽 집에서 금전적 도움을 줬다고 했어요. 올케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병원에 문병도 가셨을 정도로 사이가 각별했다고 했어요. 당시 올케는 학생 신분이라서 함께 따라오지 못했지만 부모님이 찍어오신 사진을 통해 제 시동생과 시누이도 봤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올케 언니가 한국에서 살던 집도 올케 부모님이 해주신 거였고 영국에서 살 때도 생활비까지 보조해 주었다고 했어요. 그러던 차에 여자가 임신을 했고 당연히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캐나다에 계시던 올케 부모님이 사기를 당해 생활이 어려워지게 된 거였죠. 남편이 변한 건 그때부터였다더군요. 더는 우리 쪽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우리 언니한테 손찌검까지 했다고요. 언니가 그 인간한테 맞아서 멍이 든 얼굴을 보고 당장 영국으로 가고 싶었지만 그땐 집이 망한 상황이라 그럴 수도 없었어요. 결국 올케네 언니는 제 남편의 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몸과 정신이 많이 망가졌고 결국엔 업무를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어서 퇴사를 하게 되었다더군요. 자기 때문에 한 여자 인생이 망가졌는데도 남편은 미안한 마음을 갖긴커녕 이별을 통보했어요. 남편이 혼자 한국으로 돌아간 뒤 올케 언니는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했어요. 남편은 한국에 돌아온 지 반년도 안 돼서 저와 결혼을 했고 올케는 그 때문에 저를 의심했던가 봐요. 마지막으로 자기 언니랑 통화했을 때 남편한테 여자가 생긴 것 같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경위와 이런저런 정황을 따져보고는 올케도 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언니, 그 사람 믿지 마세요. 언니네 집에 돈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잘해주는 거라고요. 우리 언니한테도 처음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돈 떨어지면 누구보다 매정하게 굴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준영 씨 이용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처음엔 그 인간한테 복수하려고 접근했던 거지만 결혼까지 한 건 정말 준영 씨가 좋아서 그랬던 거라고요. 언니를 오해한 건 정말 미안해요.
올케 말을 듣고 나니 저도 나름대로 걸리는 게 있었어요. 사실 결혼 이후 남편은 시댁일로 제게 손을 내미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자기 동생 학비며 생활비, 시동생 결혼까지 돈 들어가는 일이 있을 때마다 제게 아쉬운 소리를 해댔거든요. 그러면서 제 아픈 구석을 늘 건드리고 어떻게든 제 돈을 끌어다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을 진행시켰어요. 그렇게 시댁에 들어간 돈이 억대를 넘어갔지만 나중에 어머님이 사시던 집을 팔아서 갚아주겠다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또다시 돈 필요한 일이 생기면 손을 내밀곤 했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턴가는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디냐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러면서도 아이만큼은 안 가지려고 하는 게 이상했어요. 그렇다고 아이를 싫어하는 사람도 아닌데 말이죠. 안 그래도 올케 말을 듣고 남편의 모든 게 의심스러웠기 때문일까요? 평소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업체에 남편 뒷조사를 맡겼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올케네 언니 말고도 남편한테 당한 여자들이 둘이나 더 있더라고요. 저랑 만나는 동안에도 여러 명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고 그중에는 저랑 결혼한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 여자도 있었어요. 웃기는 건 그 여자들한테도 저한테 그런 것처럼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도대체 어디에 돈을 쓰길래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여자들을 이용해 돈을 끌어들이나 했더니 다름 아닌 도박 때문이었더라고요. 저한테 말했던 시어머니 집은 이미 오래전에 도박 빚으로 넘어갔고 시동생이 결혼할 때 돈을 대줘야 한다고 했던 것도 다 도박에 써버렸던 거였어요. 신우이 등록금과 생활비도 전부 마찬가지였고요. 남의 돈으로 도박에 주식에 코인까지 손대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은 아무 흠결 없이 멀쩡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는 걸 보니 정말 사리가 돋더라고요. 이런 인간과는 한순간도 함께 지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치가 떨리게 싫었어요.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했어요. 일단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와 남편한테 들어간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더니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바로 소송을 진행하고 남편한테 이혼 통보를 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길길이 날뛰며 이혼은 안 된다고 그랬죠. 여보,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퍼뜨렸는지 모르겠지만 나 정말 억울해. 당신도 나랑 살아봐서 알잖아. 내가 그런 개망나니 같은 짓을 했겠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그러셔? 그럼 수진 씨는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랑 영국 지사에 같이 발령받았던 오수진 씨 말이야. 당신 애까지 가졌던 여잔데 설마 모른다고 하진 않겠지? 그러자 남편은 잠시 놀란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선을 그었어요. 아, 오수진 씨? 수진 씨는 어디까지나 회사 동료야. 당신도 알잖아. 영국 물가 비싼 거. 영국에 있을 때 룸쉐어에서 같이 지내겠지만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야. 게다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여자라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한국 지사 복귀를 서두른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여자 때문이라고. 진짜 그 여자는 끝까지 사람 힘들게 하고 있어. 그래? 정말 아무 사이가 아니야? 그럼 이분들 얘기를 들어봐야겠네? 사돈어른 들어오세요. 이 사람 기억하시죠? 올케와 함께 손님방에서 나온 사돈부부를 보자 남편은 귀신을 본 사람처럼 놀라 자빠졌어요. 자신의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인간을 보자 사돈어른은 불같이 화를 내셨고 안사돈은 올케와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네 놈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내 딸이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 불쌍한 아이를 그렇게 몰아놓고 뭐? 정신이 이상한 여자라고?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그래도 네 어머니 생각해서 너라는 놈 믿고 살려고 했더니 내가 잘못 생각한 모양이다. 죄를 지은 놈은 죄값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걸 내 이번에 똑똑히 알았다. 늦었지만 네 놈이 지은 죄 네 손으로 갚아. 결국 저와 남편은 이혼을 했고 사돈어른은 제 남편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셨어요. 소송이 끝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참에 두 분은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두 분이 따로 집을 얻어 살겠다고 하셨지만 동생이 극구 반대하며 큰 집을 구했지 뭐예요.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면서요. 아직 남편과 사돈댁 간의 소송은 진행 중이에요.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올케 언니가 남겼던 유서와 제 남편과 함께 지내며 찍었던 사진들과 편지까지 그대로 남아있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승소는 당연할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한테 재산이 없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거라고 하네요. 그래도 올케는 이렇게나마 복수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좋아하는 걸 보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언니를 대신에 복수하겠다고 한국까지 와서 그 고생을 하다니 생각할수록 안쓰럽고 기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 3년 만에 돌싱이 된 저는 인생 2막을 살아가려고 해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행복을 살아볼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 행복은 자연히 따라오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